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대학 때부터 학교 선배였던 당시 남자친구이자 현재 남편을 오랫동안 제가 짝사랑했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나서도 몇 년 동안 남편 주위를 맴돌다 결국은 눈이 맞아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뛸 듯이 기뻤어요. 그렇다 보니 저는 남편이 장남이든 차남이든 그런 걸 따질 새도 없이 그냥 빨리 결혼부터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전혀 몰랐던 거죠. 시월드라는 게 어떤 건지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시댁이 그렇겠지만 저희 시댁도 특이해요. 시아버지가 마치 집안의 왕처럼 군림하고 계셨습니다. 반면 저희 친정은 유독 가족끼리 격이 없이 자유분방하게 지내다 보니 저는 특히나 적응이 바로 안 됐어요. 남편과 시동생은 시아버지에게 존댓말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다 큰 자식이 부모에게 반말하는 것보다 존대하는 게 보기 좋기는 하죠. 그런데 그게 좀 정도가 심했어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한창 연애를 할 때였는데 저녁 8시만 되면 남편에게 시아버지가 전화를 하셨어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밖에 있어? 저녁 먹었으니까 대충 하고 집에 일찍 들어와라. 네 아버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된 줄 몰랐습니다. 지금 바로 여자친구 집에 데려다주고 바로 집으로 가겠습니다. 시아버지는 30이 넘은 아들에게 저녁 먹으면 집에 들어와야 한다고 하셨어요. 회사 회식이나 모임이 아니면 술을 먹는 것도 절대 안 된다고 하셨죠. 저는 아무리 들어도 시아버지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의 말에 항상 수긍했어요. 저는 그런 남자친구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오빠가 나이가 몇 살인데 술도 못 먹고 늦게까지 친구도 못 만난다는 게 말이 돼? 오빠는 답답하지도 않아? 나라고 평생 이렇게 살고 싶겠어. 근데 아버지 말씀대로 안 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꼬박 잔소리 들어야 돼. 거기다가 우리가 말 안 들으면 애먼 엄마까지 그 싫은 소리를 다 들어야 한다니까. 그게 지긋지긋해서라도 그냥 아버지 말씀대로 하는 게 나아. 남편은 저에게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진 자세히 하지는 않았지만 어지간히 시아버지에게 질린 것 같더라고요. 시아버지의 말이 맞는다고 생각해서 시아버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듣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피곤해지니 귀찮아서 듣는 척 하는 거였어요. 어차피 결혼해서 독립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도 피할 수 없다고 그냥 시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마음 편안합니다. 더군다나 본인이나 남동생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괜히 어머니께 불똥이 튀어서 어머니가 더한 소리를 듣기 때문에 안쓰러워서라도 아버지 말을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남편네 집안 분위기가 우리 집과는 너무 다르다 보니 들어도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막연하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버지가 고지식하고 아내에게까지 소리를 지르며 당신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면 자식들이 나서서 아버지가 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남편에게는 그런 의지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라고 아버지한테 반항 안 해봤겠어.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안 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랑 이야기하느니 벽하고 이야기하는 게 더 나아. 아버지 이야기만 나오면 남편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제가 아는 남편은 굉장히 리더십도 강하고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남편을 좋아하게 된 것도 그런 면을 보고 반했습니다. 남편이 대학 때부터 워낙 바른 생활 사나이로 유명했거든요.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 사이도 좋아서 어디를 가나 주목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아버지를 이야기할 때마다 의욕이라고는 없는 눈동자로 답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할 때면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남편도 저도 연애도 제법 했고 회사에서 자리도 잡았으니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 계획을 세우자마자 바로 양가에 인사를 드렸어요. 저희 친정에서는 남편을 너무 예뻐했어요. 제가 대학 때부터 남편을 짝사랑했다는 사실을 부모님과 언니가 다 알고 있기도 했고 그 이후 연애를 시작할 때부터 제가 남편을 자주 집에 데리고 왔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는 제가 결혼한다면 당연히 남편과 할 거라고 진작부터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 부모님은 적극적으로 저와 남편의 결혼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세상을 너무 만만하게 봤나 봐요. 저는 당연히 남편네 집에서도 저를 이뻐해 주실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아니더군요.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처음으로 남편네 집에 갔는데 저는 남편네 집에 들어가자마자 낯선 분위기에 당황해서 그냥 나와버릴 뻔했습니다. 그 정도로 불편했습니다. 먼저 가장 이상했던 건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말투였어요.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아마 시어머니를 이 집안의 안주인으로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시어머니가 마치 이 집안에 고용된 하녀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식사하려고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는데도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에게 계속해서 뭔가 요구하시는 바람에 시어머니는 한참이나 앉지를 못했어요.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 손님이 왔는데 손님상이 이게 뭐야? 누가 보면 먹다 남은 음식 꺼내놓은 줄 알겠네. 그리고 음식을 좀 먹음직스럽게 담을 수 없어? 국도 고기는 다 어디 가고 건더기만 있어. 고기 좀 더 퍼와. 아휴, 내가 정신이 없어서요. 국자로 한번 섞는다는 게 너무 위에서만 펐나 봐요. 기다려요. 다시 퍼줄게요. 시아버지는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쁜지 인상까지 구기면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반면에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호통에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음식을 다 다시 퍼다 놓으셨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아버지가 물만 한 잔 떠달라고 해도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바로 소리를 지르시는데 시어머니는 저런 소리를 듣고도 웃으면서 존댓말까지 하시더라고요. 좋은 날 술 안 가지고 오고 뭐해? 소주 한 병 꺼내봐. 시아버지는 귀가 안 좋으신지 말할 때마다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시아버지가 말씀하실 때마다 놀라서 민망해서 혼자 우왕좌왕했습니다. 얼마나 당황했는지 말까지 버벅거리며 더듬었다니까요. 아버님, 이 정도면 진수성찬인데요. 어머님 음식 솜씨가 너무 좋으세요. 저는 나름대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민망하실 것 같아서요. 그런데 더 기가 막혔던 건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어요. 이 정도는 익숙하신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며 곧장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다 오셨습니다. 저 사람 말투가 원래 이래요. 겁먹을 거 없어요. 우린 익숙하니까. 시어머니 말씀대로 평소에도 이런 분위기인지 시어머니뿐만이 아니라 남편도 시동생도 이런 일 정도는 익숙하다는 듯 반응이 없더군요. 시아버지께서 공인중개사 일을 오래 하셨어요. 원래 젊어서는 은행을 다니시다가 40대 때 회사의 권유로 조기 퇴직을 하시고 그때부터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해서 2번 만에 합격했습니다. 그 후부터 지금까지 부동산을 하고 계세요. 지금이야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지만 15년, 20년 전만 해도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라 시아버지는 그때 돈을 꽤 많이 버셨대요. 그때 번 돈으로 용인에 아파트 4채, 건물 2채나 사서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 부동산을 하는 건물도 시아버지 건물이고 저나 동선애가 사는 아파트도 다 시아버지께서 그 시절에 사두신 집이에요. 저는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저희 시아버지가 무뚝뚝하고 고지식하긴 해도 성실한 남편의 표본이라고 생각했어요.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평생 가족들 고생 안 시키고 열심히 뒷바라지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제가 결혼해서 살아보니 제가 잘못 생각해도 한참을 잘못 생각했더군요. 시아버지는 고지식한 정도가 아니라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당신이 가장으로서 처자식을 편하게 살게 해줬다는 허세에 취해 가족들을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당신의 말을 들어야 했어요. 거역하면 무슨 반역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쌩 난리를 치셨죠. 저야 며느리다 보니 그런 시아버지의 모습을 직접 볼 일은 거의 없었어요. 한 번씩 남편이나 시어머니에게 지나가듯 들은 이야기가 전부였죠. 시어머니에게 듣기로는 시아버지는 50년 동안 매일같이 같은 패턴으로만 살아오신 분이랍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거실에서 혼자 맨손 체조를 하시고 집을 나와 동네 산책을 하신대요. 그리고 신문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신문을 보며 시어머니께서 차려놓으신 아침 식사를 하신답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아침에는 꼭 밥과 국, 반찬 3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드신답니다. 혹여나 전날 먹은 국이나 반찬이 다시 아침상에 올라오면 시어머니에게 호통을 치시고 식사를 안 하신대요. 다시 국이랑 반찬을 해주실 때까지요. 내가 몸살이 나서 누워있어도 방에 들어와서 아침 차리라고 발로 찬다니까. 내가 보살이지 보살이야. 저는 제 귀로 듣고도 믿기지 않았어요. 세상에 아내가 어제 줬던 반찬이랑 국을 좀 줬다고 해서 그게 화까지 내고 다시 차리라고 할 일인가 싶어서요.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만날 때마다 시아버지 험담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앞에서는 티를 내지 않으셨지만 저와 이야기할 때 보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신 것 같았어요.
그때까지는 저도 시어머니의 말씀이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물론 시아버지의 잔소리나 호통이 선을 넘을 때가 있기는 했지만 남자가 게으르고 운동도 안 해서 배만 불뚝 나온 것보다는 시아버지처럼 자기 관리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제가 그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나니 피곤해도 너무 피곤하더군요. 시어머니께서 왜 그렇게 힘들다고 하셨는지 이해가 됐어요. 결혼하고 1년 좀 넘었을 때 일입니다. 우리 집 화장실 변기가 망가져서 화장실 공사를 급하게 해야 했어요. 화장실 공사가 5일 정도 걸린다고 해서 남편과 제가 우리 집에서 가까운 시댁에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시아버지를 보고 기가 막혀서 완전 질려버렸어요. 제가 직접 목격한 현실은 시어머니의 이야기보다 더 심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본인이 새벽 6시에 일어난다는 걸 다른 가족들에게까지 강요했습니다. 죽어서도 자는 잠 뭐가 아쉽다고들 그렇게 오래 자? 너희도 이 김에 일찍 일어나서 나랑 운동도 좀 하고 책도 좀 읽고 해라. 그래야 자식한테도 보온이 될 수 있는 거야. 시아버지는 새벽에 6시만 되면 방마다 돌아다니시면서 기상을 외치고 다니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안 일어나면 방에 불까지 켜고 일어날 때까지 문 앞에 계셨어요. 당신 아들들에게 그러는 건 저도 그러려니 했어요. 하지만 저는 며느리잖아요. 며느리가 자는 방에 문까지 벌컥벌컥 열고 들어와서 일어나라고 불까지 켜는데 정말 육성으로 짜증을 낼 뻔했습니다. 어차피 7시면 일어나서 출근해야 하는 사람들한테 굳이 6시에 일어나서 같이 산책하고 안치까지 먹자고 하시니 저는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자기야, 아버님 왜 저러시는 거야? 당신이 나가서 말려봐. 저는 시댁에서 지낸 첫날부터 짜증이 나서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제발 시아버지 좀 말려보라고 했어요. 말해봐야 우리 아버지 소용없다니까. 어차피 딱 5일인데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냥 5일만 좀 참자 여보. 남편은 어차피 이야기를 해봤자 시아버지께서 더 잘하고 하실 일 없으니 그냥 시키는 대로 하자고 했어요. 고작 5일이니까요. 그쯤 되니 슬슬 시댁이 어떤 분위기인지 저도 체감이 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그냥 독불장군이었어요. 말이 안 통하는 벽이나 다름없으니 주변 사람들이 다 져주는 거죠. 하지만 저도 우리 친정에서는 유명한 고집불통으로 불립니다. 제가 안 하겠다고 한번 우기기 시작하면 부모님도 언니도 저를 당해내지 못했어요. 저는 시아버지께서 불까지 켜고 문 앞에서 기다리시는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돌아누워서 더 잤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하시며 헛기침을 하시더군요. 저는 시아버지께서 그렇게까지 하시는데 무시하고 계속 누워있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슬쩍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 방으로 들어와 저를 부르셨어요.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자면 어떡해? 얼른 일어나서 같이 동네나 한 바퀴 돌고 오자. 너희 신랑은 벌써 씻고 나왔어. 며느리랑 같이 산책하고 싶어서 깨웠다고 좋게 말해도 나갈까 말까인데 시아버지는 미간까지 잔뜩 구긴 채로 후다닥 일어나라고 호청을 치셨습니다. 안 그래도 피곤한데 시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니 저는 더 일어나기가 싫더군요. 아버님, 저 조금 있으면 출근해야 하니까 그냥 조금 더 잘게요. 저는 원래 아침에 뭐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일도 잘 안 되거든요. 그 순간 시아버지의 표정을 보여드릴 수만 있다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며느리인 제가 시아버지의 말씀대로 하지 않겠다고 한 게 아무래도 충격이었는지 입까지 벌리고 한참 동안 저를 노려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이 꼰대 그 자체였습니다. 그네 너는 안 먹어도 네 남편 밥상은 차려줘야지. 산책 안 갈 거면 지금 당장 일어나서 네 시어머니 도와서 상이나 차려라. 시아버지는 당신 하실 이야기만 하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러고는 곧장 남편을 데리고 산책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시아버지도 제 행동에 기분이 상하셨겠지만 저도 시아버지의 행동에 기분이 상한 건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주방으로 나왔습니다. 아유, 뭐하러 나와. 밥상은 내가 차릴 테니까 그냥 들어가서 더 자.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원래 저렇게 융통성이 없다면서 혀를 차시고 저에게 들어가서 더 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미 잠이 다 깨버렸으니 그냥 아침상 차리는 걸 돕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제야 시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렇게 말이 안 통하는 남자랑 어떻게 30년을 넘게 사셨을까 싶더라고요. 더군다나 더 어이가 없는 건 시아버지께서 산책에서 돌아오신 뒤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식사하는 내내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하셨어요. 그네, 너 명심하렴.
남자는 자고로 아침을 먹고 나가야 하루 종일 일터에서 힘을 쓰는 거야. 아무리 네가 나가서 돈 좀 번다고 해도 집안의 가장은 자고로 남자다. 여자가 집안의 가장을 대접해줘야 집안이 바로 서는 거야. 저는 시아버지를 보고 있으면 80년대 아침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시대착오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님 생각은 그러시구나. 근데 저희 친정은 그렇지가 않아서요. 친정엔 아버지만 빼고 다 여자라 그런지 집안에 남자가 자꾸 큰소리 내면 여자가 나가서 기죽는다고, 자고로 남자는 여자한테 큰소리 치는 거 아니라고 배웠거든요. 제가 명색이 맏며느리이긴 하지만 저는 시아버지 시대 때 며느리가 아니에요. 저희 친정은 워낙 자유분방한 분위기 속에서 저도 귀하다면 무지 귀하게 자랐습니다. 결혼 전에는 주방에 들어가 본 적도 없어요. 그런 저에게 자꾸만 말도 안 되는 80년대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주입하려고 하시니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시아버지에게 꼬치꼬치 말대꾸를 할 때마다 시아버지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반면 시어머니는 저에게 잘했다고 엄지손가락을 축혀 세우셨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저 인간이 딸 없어서 그런지 여자 귀여운 줄을 몰라. 그래도 저 논팽이가 며느리는 무서운지 큰애 너한테는 아주 꼼짝도 못하는구나. 시어머니 말씀대로 결혼 초반에는 시아버지도 저에게까지 심하게 하지는 못하셨어요. 아무래도 당신 자식이 아니니 시아버지도 저에 대해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어디 변하나요? 시아버지는 제가 당신이 원하는 맏며느리상과 점점 달라지니 언제부턴가는 저에게까지도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했습니다.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첫째 아이를 늦게 임신했어요. 남편이 너무 좋아서 결혼이야 급하게 하긴 했지만 제 인생에 아이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결혼하고는 2년 넘게 아이 계획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특별히 저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만날 때마다 소식 없냐고 닥달을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애써 좋게 임신 계획하고 있다고 둘러댔지만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것도 스트레스인데다가 혹여나 제가 아이를 못 낳는 건 아닌지 은근슬쩍 떠보시는 것도 너무 싫었어요. 요즘이야 다들 늦게 난다고들 하지만 신체 나이라는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여자 나이 30 넘으면 젊어서 낳는 것보다 배로 힘들어. 한 살이라도 젊을 낳아야 애도 똑똑하고. 안 그래도 아이 낳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만 하면 어떡해? 노력을 해야지. 그리고 큰애 너 일한다고 자꾸 늦게까지 회사에 있지 말고 술도 먹지 말아라. 애가 질 몸인데 관리를 해야지. 시아버지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런 저를 잘 아는 남편은 제 눈치 보랴 시아버지 눈치 보랴 정신이 없었어요. 그럼요. 저희 건강관리 잘하고 있어요. 잘하기는. 매번 집에 가서 보면 냉장고에 배달 음식이랑 맥주만 잔뜩 있던데. 둘째네 봐라. 둘째가 나이도 어리고 술도 안 먹으니까 결혼하자마자 애가 들었었잖아. 자고로 집안은 모든 순서대로 가야 부모 속이 편한 거야. 장남이 제 몫을 못하니 형제가 뒤죽박죽되게 생겼잖아. 당시에 시동생이 6살 어린 20대 동서랑 결혼해서 곧바로 아이를 가졌어요. 시아버지는 동서와 제가 만날 때마다 대놓고 비교하셨어요. 동서는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다니다가 시동생이랑 바로 결혼해서 사회생활 경험이 없어요. 그러고는 결혼하자마자 바로 임신했습니다. 저는 그런 동서가 안쓰럽기만 한데 시아버지는 너무 대견하다고 매일 칭찬하세요. 여자란 자고로 똑똑하고 남편을 섬길 줄 알아야 하는데 동서가 딱 그런 며느리랍니다. 그날도 동서 임신을 축하하는 자리라고 다 모인 거였어요. 저도 물론 동서를 축하하기 위해 기분 좋게 간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시아버지께서 저런 소리를 하시니 기분이 썩 좋지 않더군요. 저도 남편을 봐서라도 웬만하면 좋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그럴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애가 낳기만 하면 저절로 크나요? 저는 아직 회사에서 할 일이 많아서 아이 낳을 생각 없어요. 결국은 마음에 있는 소리가 그대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아버지 같은 성격은 여지를 주면 잔소리에 끝이 없었어요. 단칼에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시아버지는 차갑게 얼굴이 굳어버렸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식탁을 손바닥으로 세게 내리쳤습니다. 쾅 소리가 날 정도로 말이죠. 그네, 네가 워낙 친정에서 곱게만 자라서 물색 없는 애인 건 알고 있었지만 나도 너는 못 참아주겠다.
너는 뭐든 다 네 멋대로 하려고 했으면 내 아들하고 결혼하지 말았어야지. 왜 멀쩡한 남의 아들 데려다가 결혼해놓고 우리 집안 대를 끊어놓으려고 하냐?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때 시아버지의 눈빛은 잊을 수가 없어요. 잔뜩 눈살을 휘푸린 채 저를 쏘아보시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징그러웠습니다. 본인 혼자 화가 나서 주체를 못하고 점점 더 언성을 세게 질렀어요. 제가 애를 낳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아직은 생각이 없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쾅 소리가 날 정도로 식탁까지 치시며 말씀하시니 저도 적잖이 놀라긴 했습니다. 함께 있던 가족들도 모두 당황해서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남편은 연신 옆에서 제 옆구리를 찔러댔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네 남편 하는 소리 못 들었어? 네 남편이 계획하고 있다잖아. 그럼 그냥 가만히 고개나 끄덕이고 있으면 될걸? 여자가 꼬박꼬박 남편 하는 말에 끼어들어서 어디 감히 시어버지 말에 순수를 둬?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그런 식으로 떠들면 네 친정에 연락해서 딸 교육 제대로 다시 시켜서 보내라고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시아버지는 당신 하실 이야기만 버럭 질러버리시고는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엉망이 되고 말았어요. 시어머니는 낮은 한숨을 쉬셨고 동서와 시동생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제야 제가 너무했나 싶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참다 제게 한마디 하더군요. 당신은 기분 좋게 가족들끼리 다 만난 자리에서 꼭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야 직성이 풀려?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들 자기 생각 말할 줄 알아. 근데 아버지가 워낙 남의 말 안 들으니까 그냥 다들 참고 있는 거라고. 됐어. 이게 다 너희 아버지 잘못인데 왜 괜히 큰애한테 그래. 오랜만에 만났는데 괜한 소리 듣게 해서 미안하다. 너희 아버지는 내가 달랠 테니까 그만 다들 가서 쉬어. 저는 그제야 정신이 말짱하게 돌아왔습니다. 저도 이렇게 감성적인 사람은 아닌데 시아버지와 대화만 하다 보면 감정이 격해지더라고요. 저는 고개까지 숙이며 시어머니께 죄송하다고 하고는 동서와 시동생에게도 나 때문에 분위기를 망쳤다고 사과했습니다. 다들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했지만 저는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렇게 집에 돌아와 저는 아무래도 마음이 쓰여 시아버지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낮에는 제가 실수했다고 죄송하다고 먼저 사과드렸어요. 상황이 어쨌든 시아버지께서 듣기 싫은 소리 좀 했다고 며느리가 바락바락 대드는 건 제가 잘못한 게 맞으니까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시아버지는 참 대단하셨습니다. 그래, 네가 나이만 먹었지 애가 좀 경솔한 면이 있다. 아무리 위에 사람이라도 아래 사람한테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 해. 둘째 보면서 남편이랑 시부모님한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보고 배워라. 시아버지의 말씀에 여전히 속에서 천불이 끓어올랐지만 저는 애써 마음을 삭히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 공손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야 그날 일이 마무리될 것 같아서요.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뭘 몰라서 제가 노력하면 시아버지의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몇 년째 시아버지를 상대하다 보니 최대한 부딪히지 않는 게 제 정신 건강에도 좋겠다 싶었어요. 최대한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얼마 뒤 저도 첫째를 낳고 바로 연년생으로 둘째를 낳아 키우느라 정신이 없기도 했거든요. 시아버지도 참 대단한 게 자식이 없을 때는 빨리 낳으라고 사람을 들들 볶더니만 아이들을 낳고 나니 애 키우는 거 가지고 굉장히 간섭을 많이 하셨어요.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이에요. 첫째가 딸이었을 때도 시아버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첫째 낳고 바로 둘째 낳으면 성별 똑같으니까 딱 3년 정도 터울 두고 둘째 낳아라. 그래야 둘째는 아들이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시는데 저는 더는 시아버지와 신랑이 하고 싶지 않아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저 알아서 할 거니까요. 그러던 중 둘째가 계획 없이 갑자기 생기게 됐어요. 저나 남편 둘 다 첫째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둘째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첫째 돌 지나자마자 둘째가 생겨서 저희도 둘 다 당황스러웠어요. 그 와중에 시아버지는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둘째 터울 두고 나와야 성별 바뀐다고 말을 했는데 너희는 어떻게 또 그렇게 바로 애를 가졌어? 암튼 말을 안 들어요. 어휴, 둘째도 또 딸 낳게 생겼네. 시아버지 눈엔 제가 아들 낳아주는 기계로 보이나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임신한 며느리 앞에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에이, 딸이면 어때요? 또 딸이면 서로서로 옷도 물려입고 너무 예쁘지. 우리도 큰애랑 둘째랑 3살 더 어린데 둘 다 아들이잖아. 그런 말 다 미신이라 소용없어요. 천사 같은 우리 시어머니는 혹여나 제 기분이 상할까봐 제 손을 지그시 잡아주시면서 너무 잘했다고 축하해 주셨어요. 와중에 시아버지는 연신 아들 타령만 하셨지만요. 우리야 둘 다 아들인데 무슨 상관이야? 에휴, 다른 집 며느리들은 아들만 잘 만났던데 우리 집은 아들 손주 보기가 왜 이렇게 하늘의 별 따기야? 둘째 동서도 딸만 하나예요. 동선의 첫째도 벌써 4살이 넘었는데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둘째는 못 낳겠다고 하는데 시아버지는 아직도 둘째 이야기를 하십니다. 시아버지께서 항상 이야기하는 무당이 하나 있어요. 시아버지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는 무당인데 그 무당 말이 동서가 둘째를 낳으면 무조건 아들이라면서 꼭 낳아야 한다고 했대요. 그런 와중에 저도 딸을 낳고 곧바로 둘째를 임신했으니 시아버지는 더 아들에 집착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도 남편과 같이 그 용하다는 무당집에 가서 사주랑 궁합을 보고 오라고 했었어요. 동서는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때도 그 무당이 동서가 사주가 좋고 남자를 일어나게 할 사주라고 좋다고 했고 저는 워낙 기가 세서 웬만한 남자는 감당을 못하는 여자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신혼집도 시댁 근처에 얻어서 시부모님을 자주 보고 살아야 제가 길을 못 편다고 했대요. 그래서 시댁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신혼집을 얻었어요. 그때는 그냥 어른들이 흔히 하는 미신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저도 남편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손주 문제에 있어서는 시아버지께서 너무 진지하게 그 무당말만 고지고대로 믿으셨습니다. 꽃선녀가 무조건 3살 더 올라놔야 한다고 했다니까. 그전에는 아들 구경도 못한다고 했어. 아이들 성별이 뭐가 중요해요. 건강하게 잘 키우면 되지. 그거야 아들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지. 아들 있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봐라. 그래도 아들은 무조건 하나는 있어야 한다 그러지. 시아버지는 결국 또 그 무당을 찾아가서 제 뱃속에 애가 아들인지 딸인지 물어봤나 봐요. 그런데 그 무당 말이 제 뱃속에 이미 딸이 자리를 잡았지만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면 뱃속의 아이를 아들로 바꿀 수가 있답니다. 이 부적 네 바지 주머니에 꼭 넣고 다니고 밥 먹을 때마다 후추를 밥에다 넣어서 섞어 먹어. 알았지? 시아버지께서 그 무당이 했다는 소리를 제게 하시는데 기분이 상해서 한참을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 자리에서 부적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태교를 위해 참았습니다. 그러고는 대충 알겠다고 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저희 둘째가 아들이었습니다. 둘째가 아들이라는 소리에 시아버지 입이 귀에 걸려 좋아하시는데 그게 또 꼴 보기 싫더라고요. 거봐, 우리 꽃선녀 말이 틀린 적이 없다니까. 시아버지는 우리 둘째가 아들인 게 정말 그 무당이 써준 부적 덕분인 줄 아셨어요. 저는 어차피 말해봐야 소용없으니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도록 그냥 뒀습니다. 밥에 후추 잘 넣어서 먹었냐고 저에게 물으실 때마다 그랬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일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시아버지의 간섭은 끝이 없었습니다. 둘째가 태어날 때까지 뭘 조심해야 한다, 뭘 하지 말아야 한다 매일같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점점 더 시댁에 발을 끊게 된 겁니다. 귀찮게 하는 건 그렇다 치고 첫째, 둘째를 시댁에 데리고 갈 때마다 대놓고 둘을 비교하고 편애하시니 첫째가 안쓰러워서 점점 더 안 가게 되더라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애가 생기기 전에는 남편도 웬만하면 시아버지에게 다 맞춰드리고 져드렸지만 애들이 점점 커가니 남편도 부모보다 자기 자식이 더 중요하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남편은 딸바보예요. 딸이 해달라고 하면 하늘의 별도 떠다줄 사람인데 그런 귀한 딸에게 시아버지가 자꾸만 이상한 소리를 하시니 남편도 자연스레 시댁에 자주 가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툭하면 어린 딸에게 무조건 누나가 양보해야 하는 거라던 둥, 첫 딸은 살림 미천이라는 둥 그런 식의 이상한 소리를 하셨어요. 저도 남편도 제 딸에게 그런 소리 듣게 하고 싶지 않으니 시댁에 가기만 하면 시아버지와 티격태격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거리가 생겼어요. 그러던 중 시댁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칠순 생일을 앞두고 있어서 저희 부부와 시동생 부부는 시아버지께 여쭤봤어요. 칠순 때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요? 저희는 당연히 가족끼리 여행을 가거나 가족끼리 모여 잔치를 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처자식 뒷바라지만 하고 살았는데 70번째 생일까지 가족들하고 있을 필요가 뭐 있어? 나 혼자 여행 좀 다녀오고 싶으니까 너희가 용돈 좀 챙겨줘라. 생각지도 못한 의외의 대답이라 가족들 모두가 놀랐어요. 생각해보면 그럴만도 한 게 시아버지는 제대로 쉰 적이 없이 평생 가장으로 역할만 하셨으니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런 소리를 듣고 나니 시아버지가 좀 인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좀 서운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시아버지께서 앞으로 혼자 여행을 어떻게 가실 수 있겠어요. 더 연세에 드시기 전에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저와 동서가 시아버지가 가고 싶으시다는 나라들로 동선을 맞춰서 예약을 해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당신 생일에 맞춰 10일 동안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얼마나 좋으신지 여행하는 10일 동안 한 번 전화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10일 만에 여행을 끝내고 돌아오시던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공항으로 시아버지를 모시러 가겠다고 했는데도 시아버지는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마트에 장만 보러 가도 아들을 끌고 가시는 분이 웬일인가 싶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와 남편이 애들 저녁 먹이고 있는데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얼마나 우셨는지 목소리가 잔뜩 떨리면서 격앙대에 있었어요. 얘들아, 나 어떡하니? 너희 아버지가 나더러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란다.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자마자 놀라서 말문이 막혔어요. 시어머니의 말씀대로라면 여행에서 돌아오신 시아버지께서 혼자가 아니었답니다. 웬 젊은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같이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시며 앞으로 남은 인생은 이 여자와 살고 싶으니 시어머니에게 이혼해달라고 하셨대요. 나 지금까지 평생 당신한테 할 만큼 했잖아. 이젠 나도 돈만 벌어주는 기계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여자랑 남은 인생 살고 싶어. 이야기를 듣는 내내 막장 아침 드라마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 연세에 젊은 여자랑 살겠다고 아내를 버리겠다네요. 저와 남편은 너무 놀라 애들을 곧바로 친정에 맡겨두고 부랴부랴 시댁으로 갔어요. 가는 길에 동서에게도 전화해서 시동생에게도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시댁에서 마주한 광경은 어느 막장 드라마보다 더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은 사실이었어요. 정말 시아버지께서 웬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가 왠지 눈에 익었습니다. 당신은 꽃선녀? 그랬습니다. 아마 막장 드라마를 써도 이렇게는 못 쓸 거예요. 시아버지께서 바람을 피운 여자는 다름 아닌 그 무당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 몇십 년 동안 믿었던 바로 그 무당이요. 제가 남편을 따라 사주를 보러 갔을 때 봤던 그 여자가 분명했습니다. 나랑 우리 선녀님은 지난 10년 동안 마음으로 서로를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 이제 더는 서로에 대한 마음 숨길 수가 없으니 이제 나도 내 인생 살아야겠다. 난 너희 엄마랑 헤어질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 대사만 들으면 아주 절절한 사랑이라도 하시는 줄 알겠더군요. 알고 보니 시아버지께서 꽃선녀인지 뭔지 아는 그 여자랑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된 건 몇 개월 안 됐답니다. 그 전까지는 고객과 무당 사이였대요. 그런데 최근 꽃선녀가 선녀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 시아버지와 운명이라고 했답니다. 시아버지가 70번째 생일날 두 사랑이 사랑을 맺어야 평생 헤어지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했대요. 시아버지는 가족들에게 혼자 여행을 간다고 해놓고 그 무당이랑 여행을 다녀온 거였어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너무 더러워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리고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미친놈. 평생을 개소리만 하더니만 죽을 때 돼서까지 개소리만 하고 앉았네. 내가 평생 네 옆에서 노예처럼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뭐? 나더러 나가라고? 내가 미쳤냐? 나 죽어도 너랑 이혼 안 해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시어머니는 절대 시아버지랑 이혼해주지 않을 거라고 선전포고를 하시고는 우리에게도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난 이 집에서 절대 안 나가. 나가고 싶으면 당신이 전현이랑 나가서 둘이 살아. 살림을 차리든 말든 난 상관없는데 이혼은 절대 안 돼. 조금 전 시어머니께서 몸이 덜덜 떨린 정도로 우시길래 걱정했었는데 그래도 시어머니는 기력을 차리셨는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셨어요.
저와 남편 그리고 시동생은 그 정도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야 항상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시던 분이니 이상할 것도 없었지만 이런 일로 시어머니께서 너무 힘들어하시면 그게 더 마음이 아플 것 같았거든요. 물론 시어머니 속이 말이 아니실 거예요. 평생 그 더러운 성격 다 맞춰가며 몇십 년을 참고 살았는데 말년에 남편이 바람까지 피우고 이혼까지 요구하니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으실 겁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인생이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어머니 말씀 들으셨죠? 나가려면 아버지가 나가세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한 번만 더 이혼이니 뭐니 그런 소리 하시면 저희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저 여자 상간녀 소송해서 감옥에 넣어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화가 난 남편은 시아버지의 바로 포화까지 다가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당한테도 경고를 날려줬어요. 우리 아버지 재산 노리고 죽기 전에 꼬셔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그랬나 본데 정신 차려요 아줌마. 내가 당신 다시는 우리 집에 얼씬도 못하게 해줄 테니까.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그 여자가 지난 10년 동안 시아버지한테 부적이니 구신이 해서 벗겨먹은 돈만 해도 꽤 될 거예요. 이제 시아버지가 나이도 먹었겠다. 자기 말도 잘 들으니 시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아예 이제 안주인 자리까지 차지하려는 지심이 분명합니다. 남편과 시동생은 그대로 그 여자를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안 나가면 경찰에 바로 신고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니 순순히 나가긴 하더군요. 문제는 시아버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아버지는 눈치도 없이 그 무당을 따라 집을 나갔어요. 그날 이후 시댁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시동생은 그 무당을 잡기 위해 여기저기 사람을 써서 그 여자 뒤를 캐고 있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집을 나간 시아버지는 몇 개월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한 통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가족들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그 무당이랑 살림 차리고 살면서 시어머니를 나몰라라 하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싶었죠. 시아버지가 얼마나 야비한지 집을 나가고 나서부터는 시어머니에게 일절 생활비를 보내지 않았답니다. 더군다나 현재 사는 아파트까지 내놓은 상태라 집이 언제 팔릴지 모른대요. 그러면 지금 당장 시어머니는 갈 곳이 없으신 거죠. 엄마가 이혼 안 해주면 이대로 집 팔아서 엄마 내쫓으려는 심상 같아요. 괜히 더러운 걸 보지 마시고 우리 집에 와 계세요. 그래요 어머님. 아버님 성격에 이혼해줄 때까지 저렇게 치사하게 구실 텐데 상간녀 소송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아버님이랑 마주치지 말고 피해 계세요. 그래도 40년 가까이 살 비비고 산 부부인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치졸하게 구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께서 이혼을 해줘야만 재산을 조금이라도 나눠주겠다고 하셨대요. 이혼 안 해주고 버티면 한 푼도 없이 집에서 쫓아내겠다고 했답니다. 이런 걸 보고 바로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거죠. 남편과 시동생이 무당을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냈어요. 함께 여행 간 기록과 현재 한 집에 사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는데도 소송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시아버지 쪽 변호사가 워낙에 유명한 로펌 변호사인데 상간녀 소송까지 도와주고 있나 보더라고요. 소송이든 이혼이든 다 떠나서 가족들은 오로지 시어머니가 걱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연세도 많으신데 안 그래도 마음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아버지에게 그런 취급까지 받고 계시니 안쓰러워서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가려고 했습니다. 넓은 집에 혼자 덩그러니 있으시면 더 우울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절대 집을 나가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너희가 뭘 걱정하는지 나도 아는데 엄마 그렇게 쉽게 쫓겨나지 않아.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우리 집에서 내가 나가? 난 절대 이 집 네 아빠한테 안 뺏길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시어머니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지 이혼도 안 해주고 집도 안 뺏기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근처 마트에 일을 구해 일까지 하셨죠. 시아버지께서 생활비를 일절 주지 않으니 본인이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고요. 남편과 시동생이 그럴 필요 없다고 저희가 도와드리겠다고 했는데도 시어머니는 절대 저희 돈은 받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이건 나랑 너희 아버지랑 싸움이야. 너희한테 절대 패기치지 않을 거니까 너희도 내 걱정 그만하고 너희 새끼들이나 챙겨. 시아버지의 바람 사건 이후 시어머니는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언제나 온화하고 가정적인 분이었는데 갑자기 앞뒤 안 보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이셨어요.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말은 하지 않으셨지만 한편으로는 시아버지께서 저러다 그만할 거라고 기대하시는 것 같았어요. 당신이 집에서 안 나가고 버티는데 시아버지가 강제로 내쫓지는 않을 거라고 여기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날 아침부터 제 꿈자리가 좋지 않아 출근하면서 시어머니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한 달 정도 시어머니가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또 전화를 계속 안 받으시더라고요. 마트에 일하러는 10시 넘어서야 가시는데 왜 전화를 안 받으시나 걱정됐죠. 제가 퇴근할 때까지 연락이 되지 않길래 제가 퇴근하면서 시어머니께 들렀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께서 현관 바로 앞 바닥에 넘어지신 채 쓰러져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곧바로 119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이미 사망하신 상태였어요. 그날의 충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부검 결과 시어머니의 사인은 심장마비였습니다. 병원에서는 평상시 심장 질환을 알아오셨을 수도 있다고 했지만 전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매년 저와 함께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사소한 염증 한 번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 연세에 드시는 약도 하나 없을 정도로 건강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심장마비라니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했던 건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의 일이었어요.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모질게 대했던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태도가 달라져서는 장례식장에서 무릎을 꿇고 펑펑 우시더라고요. 여보 내가 미안해. 당신이 이렇게 허망하게 갈 줄 알았으면 내가 당신한테 그러는 게 아닌데. 시아버지는 자신이 죄인이라며 바닥에 납작 엎드려 울부짖었어요. 남편과 시동생은 그런 아버지를 안쓰러워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런 시아버지의 모습이 연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평소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긴 했어도 그 정도로 파렴치한은 아니야.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슬픈 걸 연기로 하실 리가 있어? 남편도 시동생도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모든 걸 다 내려놓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럴만하죠. 평생 고생만 하신 것도 모자라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슴앓이만 하다가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저도 장례식 내내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임을 떠나서 같은 여자로서 시어머니의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고 느껴졌어요. 남편만 믿고 40년 동안 많은 걸 참고 버티며 사셨는데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너무 힘드셨으니까요. 장례식 내내 저는 울기만 하느라 잠도 한숨 자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 발인 바로 전날 잠깐 시어머니 영정사진 앞에서 쭈그려 앉아 잠이 들었는데요. 믿기지 않는 꿈을 꾸고 말았습니다. 꿈속에 시어머니가 나왔어요. 꿈속 시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도 서글퍼 보였습니다. 다 찢어진 옷을 입고 저에게 다가와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라고요. 그네야, 내 죽음에는 비밀이 있다. 제발 네가 날 좀 도와줘.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순간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이건 그냥 꿈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도움을 청하신 겁니다. 저는 발인을 마치고 장지까지 다녀오는 길에 아무래도 이대로는 찝찝해서 그냥 집에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바로 시어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쭉 둘러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가족 중 누구도 몰랐는데 거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곧바로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CCTV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남편은 너무 놀라서 머리를 쥐어잡으며 쓰러질 뻔했어요. 거실에 CCTV를 설치한 건 다름 아닌 아버지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집을 나간 이후 시어머니께서 집에 안 계실 때 설치했나 보더라고요. 충격적인 사실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핸드폰에 대고 이야기를 하면 CCTV로 소리가 들리는 카메라였는데 설치하고 나서 연신 시아버지가 카메라에 대고 시어머니에게 막말을 해왔더라고요. 미친 예편네. 끝까지 나한테 빌붙어서 거지같이 살겠다 이거지? 제발 좀 떨어져. 아니 차라리 죽어. 죽으라고. 처음에는 잔소리처럼 연신 화를 내다가 언제부턴가는 같은 시간만 되면 죽어라고 소리를 계속해서 했더라고요. 그것도 한 달 동안 말이죠. 저와 남편은 그 영상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당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인이 심장마비였기 때문에 이 영상이 전혀 상관이 없지 않을 것 같아서요. 경찰은 바로 조사에 착수했고 시아버지와 무당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중 더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사건 당일 새벽 시아버지는 또 CCTV로 시어머니에게 곧 신이 시어머니를 심판하러 갈 거라고 이야기해놓고 무당이 소복을 입고 시어머니 집 현관까지 찾아갔더라고요. 그 장면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에 놀라 쓰러지신 거였어요. 저와 가족들은 그 일로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저도 저지만 남편과 시동생은 회사에 출근도 못할 정도로 힘들어했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평생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아왔던 아버지가 여자한테 미쳐서 그런 짓을 벌였으니 괜찮을 수 없었죠. 얼마 전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일주기라 가족 모두가 다녀왔어요. 저는 기도하며 시어머니에게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날 제 꿈에 나타나 주셔서요. 만약 시어머니가 그날 절 찾아오지 않았다면 평생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돌아가셨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시아버지와 무당녀는 계속해서 항소하다가 드디어 대법 판결이 나서 징역을 살게 됐습니다. 15년형을 받았어요. 무당녀는 모르겠지만 시아버지는 아마 감옥에서 돌아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다 우리 집에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남은 가족들끼리 뭉쳐 서로를 보듬고 위로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남은 우리 가족에게 힘내라는 말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위로가 저희에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듣기 힘든 이야기일 수 있는데 끝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며 여름이 찾아왔네요. 다들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5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인과응보라는 말 들어보셨죠? 워낙 유명한 말이라 다들 아실 텐데요. 인과응보 사필귀정. 오늘 제가 제보할 사연도 이 주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는 평소에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기를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남편이 제 첫 번째 연애 상대는 아니었어요. 남편을 만나기 전에 꽤 오래 연애한 사람도 있었는데 결혼까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반면 남편은 만난 지 3개월 만에 제가 먼저 결혼하자고 제안했어요. 짧은 기간이지만 사귀면서 이 사람과 결혼하면 적어도 후회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은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된 곳은 바로 시장이었어요. 그때 당시 저는 대학생이었는데 아르바이트로 시장에 있는 떡집에서 일했습니다. 엄마 아는 언니가 하는 곳이라 그렇게 힘들게 일하진 않았어요. 남편은 바로 옆 가게였던 채소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남편에게 첫눈에 반했거든요. 그렇게 졸졸 따라다니며 결국 연애까지 이어졌고 그대로 결혼까지 했습니다. 사실 남편과 연애는 그럭저럭 별탈이 없었는데 문제는 결혼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반대가 아주 심했거든요. 일단 남편은 아버지가 일찍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고등학교도 자퇴하고 시장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 같은 동네에서 사니까 그 사정은 이미 어른들 사이에서 더 유명했어요. 민석이가 저 어린 나이에 고생하는 거 보면 짠해. 그렇게 공부 잘해서 똘똘했는데 학업 다 포기하고 동생들 돌본다고 저러고 있으니 원. 아이 왜? 그때 그 집 아빠 죽고 나서 엄마가 한동안 정신 못 차렸잖아. 그때 자기도 어리면서 동생들 돌보는 거 보고 어찌나 마음 아프던지. 저한테 시아버지 되시는 분이죠. 뺑소니로 안타깝게 돌아가셨거든요. 병에 걸려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도 그때부터 시작이었죠. 게다가 동생이 하나도 아니고 둘이었으니 얼마나 부담이 심했겠어요. 남편은 자기 인생은 포기하고 동생들과 시어머니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공장에 들어갈 일도 했는데 그때 기계를 다루다 손가락이 하나 잘리기도 했어요. 그래, 당연히 사람 대 사람으로 안타까워. 우리도 사정 모르는 거 아니야. 근데 사위로는 안 되겠다는 거야.
엄만 네가 평범한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너 진짜 왜 그러니? 엄마랑 아빠는 결혼 절대 허락 못해.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 아빠가 저한테 화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금지옥엽 외동딸로 자라면서 사랑만 받고 자랐거든요. 남편이 사람의 됨됨이가 참 좋고 성실함과 책임감은 우리 부모님도 인정하셨어요. 다만 현실적으로 손가락도 하나 없는 사람에게 딸을 시집 보내긴 싫으셨겠죠. 지금은 저도 아이가 있으니 어떤 마음인지 대략 이해는 가요. 하지만 그때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까지 결혼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연주야, 난 너 사랑해. 그런데 현실적으로 결혼은 무리야. 나도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리고 나는 너도 알다시피 호러머니잖아. 동생들도 1명도 아니고 2명이고 난 걔들 끝까지 책임지고 싶어. 책임져. 누가 뭐래? 결혼해서 책임지면 되잖아. 둘이 버는 돈 합치면 오히려 더 쉽게 책임질 수 있어. 아니야. 난 이미 마음 굳혔어. 우리 그냥 여기서 그만하자. 당시 남편은 심지어 제게 이별을 고하고 떠났어요. 저는 충격에 빠져 밥도 먹지 않아 살이 10kg가 넘게 빠지기도 했죠. 결국 그렇게 남편과 헤어지고 부모님 주선으로 다른 남자와 선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선을 볼수록 남편이 그리웠어요. 오히려 다른 남자를 보니 남편과 결혼을 더 원하게 됐죠. 그래서 남편에게 가서 절대 결혼 얘기를 꺼내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다시 만났습니다. 실제로 대학 졸업하고 제가 직장을 구해 일할 때까지 결혼 얘기를 전 꺼내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싫어하는 걸 아니까 남편과 연애 중이라는 것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계기로 어쩔 수 없이 결혼했는데 이유는 바로 임신이었죠. 제가 원래 생리가 불규칙이라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는데 오산이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축하드려요. 임신입니다. 심장 소리 들으실래요? 지금 임신 4개월이시네요. 너무 충격적이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남편에게 알리니 남편은 눈에 띄게 당황했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책임질게. 책임질 사람이 인생에서 더 늘어났으니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나 믿어줘. 절대 당신 굶기지 않을게. 전 저 말에 넘어갔습니다. 불안한 마음도 사라졌죠. 문제는 우리 부모님이었습니다. 남편이야 집에서 본인이 혼자 돈을 벌어 시어머니와 시동생들을 돌보는 처지였으니 딱히 문제가 될 건 없었어요. 우리 집은 제가 외동딸이라 부모님이 안 그래도 남편을 반대했으니 걱정했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부모님은 결사반대하셨어요. 심지어 우리 아빠는 남편에게 손까지 올릴 정도로 싫어하셨습니다. 남의 집 귀한 딸 인생 망칠 일 있어? 이게 무슨 말이야, 임신이라니. 지워. 난 용납 못해. 아유, 꼭 낳아야 돼? 그냥 지우고 너 인생 살아. 민석이 너도 그냥 너 인생 살아. 우리 딸 놔줘. 아기 낳을 거야. 나 민석이 아니면 결혼 안 할 거야. 어떻게 지우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해? 엄마도 나가실 때 고생했다며. 지우면 또 생길지 아닐지도 모르는데. 제가 죄송해요. 그래도 연주랑 결혼하면 고생시키진 않을게요. 막노동을 하더라도 굶기진 않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반대는 남편과 저의 설득으로 사그라들었어요. 원래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막무가내로 밀고 가자 부모님도 어쩔 수 없었죠. 시어머니는 예상대로 저를 반기셨어요. 남의 집 귀한 딸이 우리 민석이와 결혼하다니 고맙지. 내가 몸이 아파 폐가 되는 게 오히려 미안하지.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정신이 온전치 못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몸까지 같이 쇠약해지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돈 버는 사람이 오직 남편 하나였어요. 남편에겐 여동생 하나, 남동생 하나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고등학교도 그만두고 일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동생들을 공부시키겠다는 욕망은 아주 강했어요. 본인이 버는 돈을 본인한테 쓰는 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죄다 시어머니와 동생들에게 줬죠. 이런 희생을 아니까 우리 부모님도 결혼을 반대했던 거였어요. 아무튼 제 임신으로 인해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결혼하게 됐습니다. 배가 불러오고 있어서 결혼식을 매우 급하게 잡았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신혼집을 따로 구하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살던 시댁으로 제가 들어가 살게 됐죠. 우리 부모님은 차라리 남편을 우리 집으로 데려오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남편이 가족에 대한 사랑이 어떤지 제가 아니까 차마 그러질 못했죠. 남편은 결혼하고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일을 계속했어요. 남편의 말대로 책임질 사람이 늘었으니 고생을 더하게 된 거죠. 그 모습을 보니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아가, 집안일 하지 마. 이거 내가 할 일이야. 손대지 말고 가서 누워있어. 아니면 친정이라도 다녀와. 시어머니는 저한테 전혀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가 설거지하려고 고무장갑을 끼면 달려와서 벗기셨어요. 빨래도 청소도 시키지 않으셨죠. 시어머니는 항상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셨거든요. 저도 그걸 아니까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시동생들한테 신경을 많이 썼어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으셔도 몸이 좋지 않으니 상대적으로 시동생들을 충분하게 챙기지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자잘하게 손이 가는 부분은 다 제가 신경 썼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건 막내 시동생인 아가씨의 소풍날에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도시락을 쌌던 일이에요. 우와, 언니 이거 언니가 만든 거예요? 너무 맛있어 보여요. 고마워요. 아가씨, 소풍 재밌게 잘 다녀와요. 응, 이거 용돈이니까 오빠 몰래 써요. 언니, 진짜 감사해요. 오빠가 언니랑 결혼해서 너무 행복해요. 실제로 저는 외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가씨가 너무 좋았어요. 항상 언니나 여동생이 있는 친구들을 제가 많이 부러워했거든요. 결혼하고 여동생이 생긴 기분이라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친정엄마가 결혼하고 제가 넉넉하게 살지 못하는 게 항상 안타까워하셨거든요. 그래서 용돈을 아빠 몰래 주시곤 하셨는데 그 용돈을 저는 오히려 시동생들을 위해 썼어요. 근데 약간 여기서 서운한 점이 생겼죠. 아가씨는 제가 도시락을 싸주거나 혹은 용돈을 주면 저렇게 좋아했어요. 매번 감사하다고 하는 모습에 뿌듯하기도 해서 제가 일부러 더 잘해주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도련님이었어요. 제가 결혼했을 때 도련님은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도련님은 가난한 본인의 집안 사정을 매우 싫어했어요. 그래서 소위 비행 청소년이었죠. 영식이 또 애들하고 사고 쳤대. 나 잠깐 파출소 다녀올게. 어머니한테도 말 잘해줘. 걱정하실라. 또? 이번 달에만 벌써 3번째야. 남편이 도련님을 데리러 동네 파출소를 단골 가게처럼 드나들었거든요. 옆에서 그 모습을 다 보고 있자니 한숨이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도련님이 안쓰럽다고 하셨죠. 남편도 저한테 내심 티를 내진 않았는데 속상해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도련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물론 가난한 집안 사정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 남편은 그 나이에 학교도 그만두고 가족을 위해 일했잖아요. 그렇게 일하다 미성년자 때 손가락까지 잘린 사고를 겪었는데 도련님은 오히려 엇나가니 제 상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어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창 예민할 때라 상처 많이 받았겠지. 우리가 이해하자. 그건 당신도 똑같아. 당신은 그 나이에 오히려 학교 그만뒀잖아. 나중에 쟤도 철들면 우리한테 고마워하겠지. 설마 평생 모른 척 하겠어? 똑같은 아픔을 겪었는데 왜 한 명만 저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출산하게 됐습니다. 출산하고 산후조리는 친정에서 하고 2달 후에 다시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가자마자 너무 놀랐습니다. 몸이 안 좋은 시어머니와 중학생인 아가씨가 집안일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반면 고등학생인 시동생은 가만히 누워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죠. 꼴 보기 싫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선 남편은 계속 공장과 시장에서 일을 구해서 했어요. 당연히 빠듯하게 일했고 그 과정에서 친정에서 금전적인 지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도련님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남편과 다툼을 하기도 했어요. 그냥 자퇴한다고. 형도 자퇴했으면서 왜 난 못하게 하는데. 난 그때 돈 벌 사람이 없었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고 넌 내가 학비도 다 대주고 용돈도 주는데 도대체 왜 그래?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아니 나도 자퇴하고 형처럼 돈 번다고. 그럼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는 건데 왜 그래? 씨?
너 말 다 했어? 내가 너희 잘 사는 거 보겠다고 이렇게 개고생하는데 어떻게 그래? 아유, 그만해라. 그만해. 아유. 남편도 꾹 참다가 마침내 폭발해서 같이 싸우더라고요. 졸업을 코앞에 두고 저러니 당연히 속이 상했죠. 시어머니는 울면서 말리시고 시누이도 귀를 틀어막고 울더라고요. 한숨이 얼마나 나왔는지 몰라요. 솔직히 도련님만 아니면 평화로웠거든요. 급기야 도련님은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퇴를 기어코 했습니다. 심지어 가출까지 했죠. 남편은 모든 게 자기 탓이라고 혼자 소주를 얼마나 마셨나 몰라요. 힘들게 일해서 모은 돈을 가족에게 퍼부었는데 돌아오는 건 동생의 자퇴라니. 자퇴한 도련님은 그대로 집을 나가 연락두절이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아 안 그래도 몸이 안 좋은데 한동안 일어나질 못하셨어요. 옆에서 지켜보는데 제가 다 속상했습니다. 반면 아가씨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얼마나 예뻤는지 모릅니다. 언니, 제가 이거 시장에서 언니랑 먹으려고 사왔어요. 그리고 지혜도 같이 먹고 싶은데 먹어도 돼요? 제가 용돈을 주면 아껴서 간식 사서 나눠 먹었죠. 제가 혼자 집에서 집안일을 하는데 육아까지 하느라 힘들었거든요. 아가씨는 학교에서 오면 우리 딸과 함께 놀아줬어요. 본인 공부하기도 바빴을 텐데 딸 데리고 놀이터도 갔다 왔죠. 그 모습을 보니 당연히 아가씨가 사랑스러웠어요. 도련님과 비교되는 건 당연했습니다. 도련님이 집을 나간 후에 한동안 집안 분위기가 침울했거든요. 그때 아가씨가 없었다면 우리 집 분위기는 더 안 좋았을 거라고 확신해요. 도련님 부재 속에서 아가씨는 어느덧 자라서 고등학생이 됐어요. 저도 딸을 키우며 아픈 시어머니를 돌봤죠. 없는 집에 시집 와서 고생만 하니까 내가 너무 미안하다. 어머니, 제가 미안하다는 말 금지라고 했죠? 저 괜찮아요. 저보다 남편이 고생이죠. 옆에서 보면 안쓰러워요. 사실 도련님이 없는 시댁은 평화로웠어요. 비록 가난해서 사과 하나를 우리가 나눠 먹어야 했지만 그래도 다들 서로를 위하는 마음은 컸거든요. 그런데 그런 행복도 잠시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아가씨와 함께 웃으며 집에 왔는데 신발장에 못 보던 신발이 있었어요. 딱 봐도 남자 신발이었죠. 직감적으로 이건 도련님이다 싶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거실로 갔더니 역시나 도련님이 있었어요. 형수님, 민지야, 오랜만이죠? 좋았어요. 도련님, 아니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지금 이게 몇 년 만이에요. 남편 곧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도련님은 정말 갑자기 방문했어요. 그동안 죽은 줄 알 정도로 고요했거든요. 그런데 약 3년 만에 본 도련님은 외형이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온몸이 문신으로 도배돼 있었어요. 인상도 험악하게 바뀌어 있었죠. 속으로 혹시 깡패가 된 건가 생각하며 남편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남편도 도련님을 보자 심하게 당황했어요. 그리고 다 같이 거실에서 도련님 얘기를 듣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황당했던 날이 며칠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날이 손에 꼽아요. 갑자기 찾아와서 이런 말 해서 미안해요. 형, 나 딱 3천만 빌려줘. 뭐라고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3년 만에 와서 3천만 원을 달라고요? 내가 어쩌다 조직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려면 돈을 내야 곱게 보내준대요. 갑자기 찾아와서 하는 말이 그거야? 3천은 애초에 있지도 않고 있어도 너 같은 놈한테 못 줘. 가족이잖아. 그럼 나 맞아 죽으라고? 조직에서 나와서 새 인생 살겠다잖아. 도련님, 이건 적반하장이죠. 이러는 게 어딨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형수님한테 돈 달라고 했어요? 가만히 있어요. 야, 당장 나가. 너 같은 놈 가족도 아니야. 급기야 큰 소리가 나왔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깜짝 놀라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 딸도 큰 소리에 놀라 울음을 터뜨렸죠. 시누이가 급하게 딸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련님과 남편은 급기야 서로 멱살까지 잡았어요. 중간을 가로막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도련님은 3년 전에 가출할 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더니 이번엔 집에 눌러앉더라고요. 남편이 아무리 나가라고 해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일이 또 발생했어요.
야, 문 열어! 너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말없이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 있는 곳인 줄 알았어? 왜? 도련님이 조직 생활했다는 건 진실이었습니다. 깡패들이 우리 집을 하루가 멀게 찾아왔어요. 너무 무서워 집 밖을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저도 저지만 저는 시어머니, 아가씨와 우리 딸이 걱정돼서 잠도 제대로 못 잤죠. 새벽에 밖에 깡패들이 없을 때 겨우 시어머니, 아가씨와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도망까지 갔죠. 그러자 깡패들은 아가씨의 학교 앞까지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나 진짜 창피하고 무서워서 학교 못 가겠어요. 작은 오빠는 왜 집 들어와서 저래요? 그냥 인연 끊고 싶어. 친정으로 간신히 대피해서 깡패들을 피했지만 그건 임시방편이었어요. 그 광경을 다 지켜본 친정엄마가 절 조용히 불렀습니다. 여기 돈 있어. 이거 주고 차라리 인연을 끊자 그래. 그리고 이사가. 엄마, 미안해. 너무 미안해. 네 아빠도 지금 너무 속상해하고 있어. 돈 주고 이사 가서 이 동네를 떠나자. 안 되겠어. 나도 너네랑 인연 끊었다고 할게. 그렇게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도련님과 인연을 끊으려고 했죠. 남편은 이때 친정 부모님께 무릎까지 꿇고 죄송하다고 울며 빌었어요. 남편 잘못도 아닌데 너무 속상하고 도련님이 미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댁으로 가서 도련님께 돈을 건넸어요. 도련님이 해결하고 오겠다고 집을 나간 사이 우리는 도망치듯 이사까지 가게 됐죠. 부동산의 사정을 설명하고 진짜 집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표현이 맞아요. 아가씨는 잘 다니던 학교까지 바꿔야 했어요. 그렇게 지역을 옮기고 도련님과 연락을 끊고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아가씨는 성인이 됐어요. 참 뿌듯한 마음이었죠. 혹시 몰라 친정 부모님께 갈 때도 얼마나 몸을 사렸는지 몰라요. 다행히 도련님은 부모님이 어디 사는진 몰라서 집 주소를 들킬 일은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나니 우리도 어느새 웃으면서 도련님 얘기를 꺼냈어요. 작은 오빠는 깡패 그만뒀을까요? 다시 얼굴 보고 싶진 않은데 궁금하긴 하네. 나야 당연히 보고 싶지 않은데 아가씨는 그래도 오빠잖아요. 만약에 우리 찾아오면 볼 거예요? 모르겠어요. 지금만 같아선 보기 싫어요. 그때 당했던 게 워낙 크잖아요. 여전히 남편은 몸을 갈아서 일하느라 바빴어요. 아가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저는 무조건 대학을 가길 원했어요. 아가씨가 대학에 가야 남편이 열심히 일하는 보람이 찰 것 같았죠. 그리고 저도 아가씨가 대학을 가서 많은 경험을 하길 원하기도 했고요. 본인이 워낙 공부를 잘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가씨는 대학에 갔는데 학비는 남편이 냈어요. 저도 아가씨는 이미 제 동생이라 생각해서 당연히 동의했죠.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시어머니 병원비, 아가씨 학비, 우리 집 생활비까지 해결해야 하니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침 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나이라 기관에 맡기고 저도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조금이지만 그런 식으로 돈을 버니까 숨통은 트이더라고요. 아가씨도 자기 본인의 용돈은 알아서 벌겠다고 아르바이트 했고요. 이렇게 힘들어도 서로 의지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도련님이 또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는지 우리를 찾아온 도련님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 처음 보는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놀랐던 이유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여자의 배는 누가 봐도 막달 임산부였죠. 내가 우리 가족 찾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그래도 멀리 이사 안 가서 다행이지. 암튼 다시 봐서 좋다. 나가. 나는 너 동생으로 생각 안 해. 형, 나 너무 서운해. 형수님도 임신해서 결혼하는 거 아는데 왜 우리 아내한텐 그렇게 돼? 작은 오빠, 오빠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우리가 오빠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이야? 민지, 넌 가만히 있어. 어른들 말하는데 네가 왜 끼어들어? 나도 이제 성인이야. 그리고 오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어떻게 이래? 알고 봤더니 도련님은 부동산을 통해 우리를 찾아왔더라고요. 그 동네를 떠나면서 제가 흘리듯 이사가는 동네를 말했는데 그게 실수였어요. 워낙 좁은 동네라 부동산을 돌며 물어봤더니 바로 우리 집이 특정됐대요. 지금처럼 아파트에 살았던 게 아니고 주택에 살았으니 그땐 특정되는 게 지금보다 쉬웠거든요. 무튼 우릴 또다시 찾아온 도련님은 당연히 반가운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도련님은 매우 당당했어요.
우리 갈 곳이 없어요. 살던 집도 돈 없어서 쫓겨났다고요. 좀 받아줘요. 대신 나 바로 나가서 일할게요. 아, 제발. 돈이 없어서 지낼 곳이 도저히 없다고 빌기 시작했죠. 동서가 될 사람은 사실 첫인상부터 별로였습니다. 물론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주 진한 화장에 탈색한 머리, 막달 임산부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나타나서 껌까지 씹고 우리 집을 뚱한 표정으로 둘러보더라고요. 그걸 보는 저는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일단 갈 곳이 없다고 하니 임신까지 한 사람을 길바닥에 앉힐 순 없더라고요. 3달 줄 테니까 그 안에 집 구해서 나가요. 더는 못 봐줘요. 유예기간을 주고 얼떨결에 같이 살게 됐습니다. 사실 정말 싫고 불편했어요. 그런데 자식이 뭐라고 시어머니가 반가워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매우 잘해줬다고 했잖아요. 그런 시어머니가 미워도 자식이라고 반기는 걸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우리 눈치를 보며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안타깝기도 했죠. 그렇게 시작된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불편했어요. 안 그래도 좁은 집에서 살았는데 2명이 늘어나니 집이 꽉 차는 기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불편했던 건 동서의 태도였어요. 동서는 우리 딸을 대놓고 좋아하지 않았어요. 본인도 임신했으면서 아이를 대놓고 싫어하는 태도에 의아했죠. 신동생은 자기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겠다며 하루도 빠짐없이 일을 나가긴 했어요. 며칠 뒤에 동네 고깃집에서 일하게 됐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남편과 몰래 가서 훔쳐봤더니 그래도 자기 아기 생겼다고 정신 차렸는지 일하는 게 맞긴 했습니다. 그렇게 기막힌 동거를 시작했는데 3달이 지나고 원래 나가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동서가 출산하게 됐어요. 애초에 막달인 상태로 왔으니 당연했죠. 동서는 친정이 없다고 저희한테 말했어요. 그 말은 산후조리를 우리 집에서 한다는 말이었죠. 동서는 안 그래도 집안일을 안 했는데 이제 제가 그 동서의 조리까지 해주게 생긴 거였죠.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해줬어요. 이 부분에서 제가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친정도 없이 어린 나이에 임신하고 출산하는 동서가 안쓰러웠어요. 그땐 그랬습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미역국도 만들어주고 갈비찜 같은 요리도 해줬습니다. 사람이면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 감사할 줄 알았죠. 하지만 완전 제 착각이었습니다. 언니, 이거 봐요, 담배. 작은 새언니 옷에서 나왔어요. 아가씨가 전해준 말은 충격이었어요. 실제로 동서는 흡연자였습니다. 처음엔 서방님 담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장에 다녀오다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동서를 보고 오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신생아랑 같이 살면서 담배를 피우다니 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생활 습관에서 자꾸 부딪히게 됐죠. 실제로 동서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도 되게 어수선했어요. 아가씨와 저는 워낙 오래 같이 살아서 이제 서로 깨끗하게 이용하는 게 당연했거든요. 근데 동서는 본인 머리카락을 치우지도 않았고 너무 더럽게 사용해서 아가씨와 저는 하루라도 빨리 동서가 나가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심지어 아기를 잘 돌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유모가 된 것처럼 돌보고 있었죠. 아기가 무슨 죄가 있나 싶어 돌보긴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더라고요. 대학생인 아가씨가 오히려 엄마인 동서보다 신생아 조카를 더 돌보는 시간이 길었다면 말 다 했죠. 게다가 그 당시에 안 좋은 일이 하나 더 늘어났어요. 남편이 그때까지 계속 막노동으로 돈을 벌었거든요. 고등학교를 나오지 못했으니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게다가 손가락도 하나가 없으니 손기술을 요구하는 일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공사장에서 일하다 어느 날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쉬게 됐어요. 그러면서 집에 가져다주는 생활비도 당연하게 없게 됐는데 이러면서 동서와 서방님을 내칠 수 없게 됐죠. 고깃집에서 일하며 시동생이 가져다주는 돈이 있었거든요. 원래는 그 돈으로 방을 얻어나갈 예정이었는데 오히려 이제는 나가지 말라고 우리가 말하게 됐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라 모아둔 돈은 당연히 없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동서와 서방님과 그 좁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 남편이 점차 회복하게 됐어요. 저는 속으로 남편이 다시 힘든 일을 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너무 상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친정 아빠가 연락을 해오셨어요. 혹시 김서방 컴퓨터 배울 생각은 없나? 아는 사람이 직원을 뽑는다는데 추천해달라고 하더라고.
아빠는 남편이 컴퓨터를 배워볼 생각이 없냐고 하셨어요. 저는 순간 이거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해볼래가 아니고 하라고 했습니다. 더 현장에서 몸상하게 일하는 걸 보고 싶지도 않았고 현실적으로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만지며 일하는 게 더 좋잖아요. 다행히 남편은 흔쾌히 그 제안을 수락했어요. 그러면서 불편한 손으로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죠.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그만뒀던 거지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었던 남편은 금세 실력이 늘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심지어 컴퓨터에 재능이 있었나 봐요. 면접을 보고 온 남편은 중소기업에 입사하게 됐어요. 다소 늦은 나이였는데 친정아빠의 도움이 있기도 했고 워낙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 사장님이 좋게 봐주셨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회사에 가서 일해서 돈을 벌어오니 서방님과 동서는 같이 살지 않아도 됐습니다. 불편한 동거를 계속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총대 메고 말했죠. 원래 약속했던 기간은 훨씬 지났고 이제는 동서랑 서방님 새로 집 얻어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와, 형님 너무하시네요. 저희가 그동안 돈을 안 줬던 것도 아니고 남편이 생활비도 드렸잖아요. 단물만 쪽 빼먹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같이 사는 게 아이들이 크면 더 힘드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 내가 동서 산후조리 해준 거랑 아이 대신 돌봐준 것도 크잖아요. 참나. 됐어요. 알겠어요. 우린 그만 나가드릴게요. 생각보다 격한 반응에 놀라긴 했지만 어쨌든 나간다니 전 너무 좋았어요. 사실 저도 저였는데 아가씨가 누구보다 기뻐했죠. 아가씨는 유독 담배 냄새를 싫어했거든요. 저도 어느 정도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시조카가 아들이었는데 어찌나 육아하는 게 힘들었나 몰라요. 우리 딸이 유독 순한 편이라 더 비교되더라고요. 내 아들도 아닌데 뒤치다거리는 다 제가 했거든요. 심지어 동서는 시어머니 밥도 차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참다 부탁한 적이 있는데 그때 자기는 그런 거 못한다고 해서 한바탕 한 적도 있어요. 다들 바쁘니까 돌아가며 시어머니를 챙기면 되는데 동서는 절대 그러지 않았죠. 아무튼 서방님과 동서가 나간 후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니,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착각이었습니다. 서방님이 독립하고 약 2달 뒤에 우리를 다시 찾아왔거든요. 이번 한 번만 마지막으로 도와줘요. 제발. 아니, 우리 지금 아들도 있잖아요. 한 번만 도와주면 다신 이런 도박 안 할게요. 나가라. 난 너 이제 안 보고 살 거야. 우린 이제 가족 아니야. 가족끼린 돕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해요. 동서, 너무한 건 서방님하고 동서가 너무한 거야. 미치겠다. 서방님이 글쎄 도박으로 빚을 만들어 왔어요.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방님만 아니면 우리 가족은 전혀 문제될 요소가 없었어요. 이번만큼은 절대 도와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동서는 적반하장이었어요. 가족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당당한 태도에 할 말을 잃었죠. 이땐 그래서 진짜 도움의 손길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도박은 그리고 한 번 갚아주면 또 재발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아예 안 하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랬더니 동서와 서방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진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자식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내가 고깃집에서 돈 벌어서 형님 몇 달간 생활비 줬던 은혜는 모르고, 아이, 너무하네. 너무한 사람들은 너희고,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어. 형님도 진짜 어떻게 그래요? 전 그래도 같은 며느리끼리 통하는 게 있을 줄 알았어요. 같은 며느리? 어머님 밥 한 끼도 차려준 적 없으면서 그게 무슨 말이야? 서방님과 싸우는 것도 이제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땐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명절에도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연락처도 알고 사는 곳도 알았지만 연락조차 하지 않고 지내게 됐죠. 간간히 시어머니와는 전화통화를 하는 것 같았는데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서방님은 부모 자식이니 제가 건들 영역은 아니라고 느꼈어요. 어느새 시간이 흘러 아가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더니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제 친동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 결혼할 때 얼마나 눈물이 났나 몰라요. 아가씨가 결혼할 사람이라고 남편을 데리고 왔는데 괜히 엄마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가씨가 결혼하면서 서방님 부부와도 자연스럽게 연락이 됐어요. 시어머니가 나서서 우리를 다시 연결해 주셨죠.
그동안 세월이 있으니 앙금은 없었는데 그렇다고 사이가 좋진 않았어요. 너무 어색했고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로 다시 모인 거잖아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무엇보다 좋아하셨어요. 원래 인생이란 게 좋은 일만 있을 순 없잖아. 그래도 내 자식들 이렇게 다 결혼하니 너무 뿌듯하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좋아할 거야. 제가 서방님 부부를 미워하는 것과 별개로 시어머니는 서방님이 자식이니까 이해는 했어요. 그렇게 아가씨가 결혼하고 집을 나가니 동서가 나갈 때랑은 다르게 집이 매우 횡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 마음도 조금 이해하게 됐죠. 아가씨를 너무 어렸을 때 봐서 제가 마치 엄마 같았거든요. 무튼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남편은 다행히 처음 일하는 사무직이 적성에 잘 맞더라고요. 본인이 워낙 즐겁게 일하니 지켜보는 저도 좋았습니다. 야근하는 날이 많아도 본인이 활기차게 일하니까 제가 뭐라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그렇게 일하면서도 쉬는 날에는 저와 딸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그 자리를 알려준 친정아빠에게 고마워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여행도 다녔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자리 잡기 시작하자 집안 분위기도 매우 좋아졌어요. 시어머니와 우리 부모님을 같이 모시고 제주도로 여행도 다녀왔죠. 예전에 김서방하고 결혼하는 거 반대했던 거 기억나네. 그때 왜 그랬을까? 다 지난 일인데 뭐. 그리고 엄마, 내가 지금 딸 낳으니까 그때 엄마 마음 이해가. 나 같아도 일단 반대할 것 같아. 네가 나를 이해하는 날이 오다니. 아유, 감격이다. 엄마랑은 웃으면서 예전 일도 꺼낼 정도였죠. 그만큼 평화로웠어요. 아가씨는 결혼하고 바로 아기를 가졌는데 저는 제가 임신한 것처럼 기뻤습니다. 동서 때는 얼떨결에 제가 산후조리를 해줬다면 아가씨는 제가 나서서 해줬어요. 사실 비밀인데요. 동서 아들은 힘들기만 하고 예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가씨 아들은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보기만 해도 즐거웠죠. 이렇게 평화로운 날이 지속되면서 서방님 부부와도 자연스럽게 명절에 보게 됐어요. 아가씨 결혼을 시작으로 교류하기 시작하며 명절에 얼굴을 보는 사이가 됐습니다. 물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서방님은 잊을만 하면 돈을 요구했어요. 그럴 때마다 진짜 돈이 없어서 없다고 거절하는 것도 참 입이 아프더라고요. 형수님, 형 몰래 숨겨놓은 돈 없을까요? 제가 진짜 딱 다음 달에 갚을게요. 진짜 없어요. 없다고 몇 번을 말해요. 그리고 어머님도 돈 진짜 숨겨놓으신 거 없으니까 그만 물어보세요. 에이, 있는 거 다 알아요. 그냥 몰래 한 번만 빌려주세요. 대신 형한텐 비밀로 하고요. 없다고요, 서방님. 없어요. 저번에 옷장 뒤진 것도 알고 있어요. 진짜 남편이 버는 돈 생활비로 다 쓰면 남는 것도 없어요. 우리가 은행이에요? 알겠어요. 아내가 요즘 형수님 입고 다니는 옷을 부러워하더라고요. 저희 몰래 로또 당첨된 거 아니죠? 얼굴만 보면 돈 얘기를 하는 서방님과 동서를 보니 저도 명절 당일에만 보는 게 편했습니다. 그래도 나름 시간이 지나며 거절하는 방법도 늘었어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지나 어느덧 남편은 입사 20년 차가 됐습니다. 시간이 매우 빠르다고 느꼈어요. 저조차도 남편이 그 회사에서 이렇게 오래 일할 줄 몰랐거든요. 소개한 친정아빠도 그렇게 느꼈대요. 원래 남편이 성실한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은 어느 순간 가져오는 돈도 많아졌어요. 저도 회사 생활을 해본 것은 아니라 자세히 몰랐는데 승진하며 월급이 늘어났죠. 또 상여금이니 뭐니 가져오는 돈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어느 날 본인이 부장 자리로 승진하게 됐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잘은 모르는데 부장이면 회사에서 꽤 좋은 자리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끼리 축하 파티를 하자고 했습니다. 에이, 무슨 파티야. 민망하게. 괜찮아. 신경 써줘서 고마워. 그냥 우리끼리 즐기는 거지. 너무 축하해. 그동안 회사에서 일하느라 수고 많았어.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우리끼리 먹고 기념하자. 마침 어머님 생일도 가까우니까 가족들끼리 소소하게 챙기자. 실제로 어머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고등학생 때 자퇴하고 쉰 적 없이 달려온 남편인 걸 누구보다 잘 아니까 축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가씨와 동서에게 연락했어요. 주말 저녁에 고급 한정식 집을 예약했습니다. 제가 남편 몰래 조금씩 모은 돈이 있었거든요.
아주 조금씩인데 모으니까 그래도 결제할 돈은 나왔어요. 그 돈으로 제가 남편의 승진을 축하하려고 했죠. 다 같이 모이니까 확실히 예전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아가씨까지 결혼했으니 어른 수만 해도 7명이었어요. 아가씨가 그리고 쌍둥이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까지 북적거렸어요. 근데 하나도 성가시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복잡해서 그런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너무 기뻐 보였어요. 자식들과 손주들이 함께하니 당연히 즐거우셨겠죠. 와, 형 축하해. 이제 부장님 된 거면 돈도 많이 벌겠다. 그래도 네가 도박하면 갚아줄 돈은 없으니까 꿈 깨. 아이, 형. 나 이제 도박 아예 안 한다니까. 아이, 섭섭하게 왜 이래? 평생 손도 대지 마. 진짜 내가 너 때문에 고생한 거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깬다, 자식아. 남편과 서방님은 술을 마시며 자기들 나름대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웃기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먹다가 저는 화장실을 가려고 잠깐 방에서 나왔어요. 몰래 준비한 생진 기념 케이크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죠. 남편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급기야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반응까지 기대한 건 아니어서 저도 당황했어요. 그래도 좋아하는 걸 보니 기뻤습니다.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 챙기랴 시어머니 챙기랴 바빴어요. 그런데 동서가 유독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기쁜 자리에서 혼자 저러고 있으니 좋게 보이지 않았죠. 그래도 무시하려고 했는데 동서가 마치 저보고 들으라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아, 누가 보면 대기업 사장인 줄 알겠어요. 형님은 가만 보면 아주버님을 아주 사랑하네요. 남편이니까 당연히 사랑하지. 그리고 우리 남편 진짜 고생 많았으니까 당연하지. 아, 죄송해요. 그냥 너무 웃겨서요. 중소기업 부장 자리가 그렇게 대단한 자리인 줄은 몰랐네요. 뭐? 아, 막말로 뭐 서방님보단 낫지 않아? 아직 제대로 된 직업 없잖아. 우리 남편은 그리고 도박도 안 해. 우리 남편도 이제 도박은 안 해요. 왜 갑자기 비교하고 그러세요? 막말로 중소기업 부장 나부랭이가 뭐라고 이렇게 파티를 내요? 하! 너무 웃겨요. 아까 말했잖아. 우리 남편 당신 남편 키운다고 고등학교 때 학교 그만두고 평생을 일한 사람이야. 손가락 하나 없는 것도 너희 남편 학교 보내려고 그런 건데. 알겠어요. 그 고귀한 희생정신 눈물이 다 나네. 마지막까지 비꼬는 동서를 보고 순간 이성이 나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일어난 일인데 저는 그만 동서의 뺨을 때리고 말았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후회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남편이 그동안 서방님한테 해준 게 얼만데요. 형님 미쳤어요? 지금 사람 뺨을 때려요? 뭐 하는 거야? 너야말로 뭐 하는 거야? 당신 남편 사고치고 돌아다니는 거 그동안 수습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서가 이래도 돼? 형수님! 아이 그래도 어떻게 사람을 때려요? 화난다고 사람 때려도 돼요? 그리고 돈거리는데 그러면 뭐 형이 나한테 돈을 몇 억을 주기라도 했어요? 아이 듣다 보니 기가 차네.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그동안 받은 게 얼만데. 제가 혼자 서방님 부부를 상대하자 남편은 조용히 자기 지갑을 가져왔어요. 동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게 막말을 내뱉고 있었죠. 아니, 근데 웃기잖아요? 중소기업 부장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요? 그럼 회사 사장은요? 재수씨 말해봐요. 이제 대단해요? 남편은 저렇게 말하며 자신의 명함을 건넸어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명함을 보여줬는데 저는 그만 깜짝 놀라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명함에 있는 남편 이름 옆에 있는 직함은 바로 대표였거든요. 여보,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나 사실 승진한 거 아니야. 나 사장 됐어. 다 밝히면 또 동생 부부가 돈 달라고 할까봐. 그리고 안정되면 말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밝히게 됐네. 당신 이제 돈 걱정 안 해도 돼. 그동안 고생 많았어, 자기야. 남편은 말 그대로 진짜 사장님이 됐더라고요. 회사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 원래 있던 소기업의 사장 자리로 가게 된 거였어요. 소기업이지만 매출이 큰 편이라 이제 저는 진짜 돈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됐죠. 동서와 서방님은 명함을 보고 눈빛을 주고받더라고요. 동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어머, 큰오빠. 그렇게 맨날 야근하고 열심히 살더니 너무 축하해. 언니도 그동안 고생 너무 많았어요. 아, 내가 다 감동이다. 그 뒤로 저는 실제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게 다 친정아빠 덕분이라며 저희 부모님께 좋은 아파트도 선물했어요. 지금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요. 예전에 살던 단칸방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아요. 한강이 보이는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서방님 부부하고는 일부러 연락을 끊지 않았습니다. 보고 배 아파라는 의미로요. 그런데 본인들이 명절에도 오지 않더라고요. 사실 돈을 빌려달라고 구질구질하게 매달릴까봐 걱정했는데 아무래도 그날 내뱉었던 말들을 생각하면 차마 그럴 수가 없나 봐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연입니다. 사연을 쭉 써내려가며 다시 한번 더 통쾌한 마음이 드네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